자, 이번에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법. 이것도 한번 잡고 들어갈 게 있으니까. 자, 먼저 이제 생명학 탐구 두 가지가 있죠. 귀납법하고 연역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덕션. 그러니까 인덕션이라면 뭐 우리 집에 가면 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그 부엌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가 아니고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만드는 거. 그 인덕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 전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열을 만드는 그것처럼 자, 이것도 이제 인덕션 같은 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간단하게 구체적인 사실, 그러니까 귀납, 그러니까 귀가 좀 감이 그렇지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팩트 사실을 모아서 하나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관찰된 관찰된 현상들을 요거를 모아갖고요,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자, 뭐, 실험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결국은 하나의 일반화시킨 결론을 만드는 방법. 요거예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러니까 1800년대,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아주 그 과거의 생물학에서,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그렇게 만든 거죠. 실험을 한 게 아니고, 다윈은, 자, 이 진화를 한 예를 들자면, 다윈은 어떻게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 여러 가지 섬이 있잖아요. 섬마다 피세가 있는데 피세 부리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팩트를 이제 사실들을 모아서 왜 그랬을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 간단하게 피세 모양, 부리 모양을 보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이걸 제가 결론했죠. 각 섬의 먹잇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먹이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리 모양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진화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건 그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팩트를 모아서 일반화시킨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고전적인 어떤 그런 자, 생물학의 어떤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 때 썼던 방법이죠. 자, 이렇게. 그러나 이제 자, 현대 생물학은 이제 귀납법보다는 연역법이죠. 디덕션, 그러니까 인덕션의 반대. 그러니까 D가 붙었죠. D가 네거티브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데옥시리보스처럼 D가 라틴어 기원이긴 하지만 제가 영어로 들어와 있죠 지금. 그래서 자, 네거티브를 갖고 있으니까 디덕션이다.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먼저 이게 핵심 포인트가 가설이죠. 자, 먼저 가설 하나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시적인 일반화된 어떤 건 하나의 큰 결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반대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설 일반화시키는 어떻습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요게 만약에 위배됨이 없다 한다면 모든 구체적인 사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다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모아서 대입을 해보거든. 그러니까 꼭 실험만 아니어도 됩니다. 보통 실험을 많이 쓰지만 실험이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배됨이 없으면 요게 맞다. 요게 지금 그 대부분 우리가 논문을 쓴다 그러잖아요. 논문 쓸 때 그렇죠? 이제 주제를 잡죠.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맞을 거야?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논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 놓고 실험적인 자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자 이 가설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이 방법이에요. 이게 연역법.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법이 만약에 아까 이렇게 작은 사실에서 커다란 자 결론을 도는 이게 귀납법이란다면 연역법은 이제 반대죠. 이렇게 대결론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실 대입하는 방법. 느낌 아시겠죠? 자, 이건데, 요건 정의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역법에서 이제 뭐해서 캠벨 책이나 이런 데 보면 파스텔리의 탄저병 백신 개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자, 파스텔리가 먼저 약화된 닭 콜레라 세균을 접종한 닭이 나중에 실제로 콜레라에 안 걸리더라. 자, 이 사실을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탄저병, 그러니까 탄저 세균이지 않습니까? 탄저병 세균인 이것도 백신으로 개발해서 하면 자, 예방하게 있을 것이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요거를 실제로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 여기가 포인트죠. 실험과 대조군을 통해서 실험군, 그러니까 대조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양 집단. 이게 대조군이고요.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실험군이 이제 실제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 집단. 해서 봤더니 실제로 자, 예방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이건 탄저병도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탄저병 예방효과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이거 한 예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용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한번 빠르게 써머리 해놨으니까 가설, 하이퍼시스라는데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모든 게 가설은 아니고 여기서 신은 존재하는가? 이건 가설을 할 수 없는 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진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명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느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러니까 독립변인 때문에 종속변인이 따라 이름 그대로 독립변인. 근데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종속변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독립변인에 다시 들어가면 자, 안쪽에 통제변인. 아까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통제변인은 실험과 대조군에서 동일하게 처리한 결과. 요게 지금 자, 그러니까 통제변이 되고요. 그 중에 딱 단일 하나의 조작변인. 요거죠? 자, 이건 이제 실험과 대조에서 딱 하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디자인을 할 때 모든 조각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만들고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야죠. 그 차이는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뭐 위약이라는 게 있죠. 플라시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좋은 약이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버리면 심리적으로 이제 위압감을 받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좋은 약이 드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자, 한쪽만 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위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변인 안에서 통제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작변인. 요 조작변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종속변인이 되겠죠. 결과니까. 자, 요 결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살짝 이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자, 끝에다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좀 간단히 마무리 짓고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죠. 원자부터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챕터를. 이렇게 해서 자, 2장이 세포의 구성, 원자와 분자인데 먼저 원자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자, 그 중에 분자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물의 특성. 생물체는 이제 우리 사람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가 물이기 때문에 자, 물의 특성 여기가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나오겠죠. 화학결합도 시험 문제 있었고 자, 물의 특성도 있었으니까 둘 다 대충 챕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세포의 구성 원자 아까 다시 봤던 것처럼 자, 생물체는 크게 CHON 자, 이렇게죠. 자, 4개가 주종 96%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요게 공유결합을 이제 형성하면 그걸 분자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합물이라 한다면 이온결합 화합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화합물 중에서 공유결합으로 자, 연결된 것을 분자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포우당, 아미노산, 지방산, 뭐 뉴클레오타이드처럼 이렇게 다시 분자 간의 상호결합 힘이 생겨서 뭐 고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처럼.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 그다음에 자, 세포까지. 그래서 아까 삼형육계에서 진정세균과 고세균과 진핵세포. 여기까지 다루는 게 세포생물학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분자생물학도 핵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자, 이건데. 자, 그래서 가장 작게 이제 화학이 좀 약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제가 화학을 살짝, 자, 좀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자, 원자. 자, 아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원자의 구조와 성질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먼저 갈게요. 원자는, 자, 그러니까, 자, 원자는 그게 원자의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전자 껍질이 있죠. 그걸 이제 헬륨으로 갖다 씌운 걸 때 원자의 핵 안에는 양전할 때면 질량이 큰 양성자가 있어요. 헬륨의 경우는 2개가 있고 핵 안에 중성자 질량은 있으되 자, 화학적 저 반응성이 없는 중성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 헬륨이죠. 그래서 헬륨을 놨을 때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2의 4 이렇게 아래쪽 첨자가 요게 양성자 수가 되겠죠. 원자 번호. 위쪽의 첨자가 원자 질량, 이렇게 전자 질량은 있긴 있지만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시하고 여기서 생물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 자, 일단은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이 중에서 보면 전할 띄는 거 따지면 돼요. 양성자, 전자 둘 관계죠. 그래서 자, 양질할 때 양성자 프로톤하고 전자 둘의 관계로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거고. 근데 물리적 성질은 이제 다르죠. 질량을 따지기 때문에 원자 질량이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가 되겠죠. 이렇게. 물론 자, 1980년대, 50년대 생물학이 자리를 잡을 때 화학자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자, 이 방법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와서 화학자들이 배신을 땡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AMU, Atomic Mass Unit. 지금 화학은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 매스 유닛이라고 해서 이걸 쓰는데 화학에서는 자, 생물에서는 많이 쓰지 않고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탄소가 자, 그러니까 원자력이 12잖아요. 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고, 거기 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달톤, 생물은 아직도 이걸 쓰거든요.
달톤 개념. 이게 달톤은 양성자 한 개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생물에서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똑같다고 보면 화학자한테 얘기하면 화학자들이 화를 내요. 어떻게 달톤하고 오토믹 매스 유닛이 똑같냐? 다르다. 거기 전자 질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 보는 시험은 생물이잖아요, 이제. 생물일 때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전자 질량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느낌만. 그래서 달톤이 이제 1g에 해당된다 하면 되겠어요. g에. 그러니까 몰수가 있기 때문에 자, 1달톤은 1g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만, 달톤이라는 개념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이제 원자 중에는 동위원소가 있죠. 아이소톱. 요것도 이제 살짝 이용되기 때문에 동위원소라 정한다면 정의상 뭐예요?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달랐을 때. 그래서 한 예로서 일반적으로 단자를 안 쓰지만 일반적이니까 수소, 단수소라고 그러죠. 자, 양성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없으니까 양성자 무게 하나뿐이 없죠. 중성자가 없어요, 지금. 양성자만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게 단수소가 되겠고요. 미량으로 한 뭐 1, 2% 되는데 그게 중수소. 자, 중성자가 하나 있죠, 지금. 그래서 질량, 원자 질량이 2가 되는 게 중수소.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많이 쓰는 게 삼중수소예요. 그래서 이제 중성자가 2개가 있는 거죠. 2개의 중성자. 이게 삼중수소. 그래서 이제 원자 질량이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단수소나 중수소나 삼중수소나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화학적 반응성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얘가 약간 불안정한 물질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위원소의 정의는 알겠죠? 거기에서 자, 불안정해서 붕괴되면서 뭔가를 내던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그래서 라디오 아이소톱이라고 하죠. 이제 라디오가 붙어 있죠. 자, 요건데. 자, 그럼 이제 방사성. 그러니까 그 원자의 핵이 불안정해서 뭔가 붕괴되면서 내던지는데, 그래서 안정화되려고. 그때 이제 뭐 이거 지금 애우란 건 아니고, 자, 알파선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선은 핵이 붕괴되면서 헬륨 핵처럼 뭐 중성자 같은 게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선이 전자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X선은 이제 전자기파, 또 감마선도 전자기파이긴 한데,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간단한 개념만 잡읍시다. 애우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붕괴되면서 내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는 게 가장 무거운 물질이 나가면, 걔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난말로 많이 얘기하지만, 친한 친구 뒤통수에다가 농구공을 던지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싸웁니다, 이거는. 농구공이 무겁잖아. 충격이 상당하잖아요, 이렇게. 그거야. 그런데 이제 가벼운, 이게 탁구공을 던지면 그냥 웃죠, 그냥. 웃고 말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에너지 범위를 수치를 외우지 마시고 에너지 범위는 질량, 방사된 물질 질량과 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헬륨의 핵이 나가는 게 제일 무거우니까 에너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그 다음, 그 다음에 아예 질량이 없는 전자기파가 그 다음. 이고요. 자, 근데 물질에 대한 투과도, 뭐 물의 투과도처럼 투과도는 반대로 덩치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 사이를 삐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투과도는 반대가 됩니다. 자, 전자기파가 질량이 없고, 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장 물질 투과도가 크겠죠? 그래서 알파선 같은 경우는 A4지 하나로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베타선은 어떻습니까? 한 1cm 두께 아크릴판 정도 막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것은 30cm 두께의 납, 중금속으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그 수치를 요구한 건 아니고. 느낌 아시겠죠? 뭐 이것도 시험 문제 지적거리는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고요, 가볍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이용되는 게 나오죠. 자,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 그랬죠. 뭐 이게 애우자는 건 아닌데 생물체의 원소가 모든 원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물체에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생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나 수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삼중수소. 자, 이게 이제 반감기, 베타선이라 한다면 이제 전자가 방출되는 거죠. 에너지로서. 전자가 방출되는 거, 뭐 앞에 잡았으니까. 자, 얘가 이제 반감기가 12년이 반감기라 한다면, 하프라이프라는 이건 뭐냐면, 반감기는 그런 거죠. 자, 저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자, 방사성 동위성, 방사성 동위성 미량이거든요. 물론 뭐 0.1%짜리 있고 있긴 있지만,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먹고 배설을 하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성 평균량을 나는 먹고 배설하기 때문에 나도 그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어요, 이제.
죽으면 더 이상 내가 뭘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기 시작하겠죠? 붕괴만 되지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일반적인 생물체가 갖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비율보다 점점 감소할 거라는 거죠. 저는 죽어버리고 나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반 50%가 붕괴됐을 때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프라이프라고 해서 이게 대충 이런 거죠. 감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자, 삼중수소는 이제 절반으로 감소될 때 12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거 중에 하나가 C14. 얘도 전자를 내지만 5,700년 엄청 길죠. 그래서 얘가, 자, 화석 등의 연대 측정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아까 원리는 말씀드렸죠? 생물체가 죽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생물체의 방사성 동위원소 비율을 갖고 있다가 딱 죽는 순간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다. 새롭게 방사성 동위원소 안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핵산. 그러니까 세포의 여러 가지 물질에서 동시 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유기물 중에서 핵산만 좀 선택적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핵산은 유기물 중에서 기본적으로 C, H, O, N.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핵산만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 별로 없고 그게 바로 인산이죠. 그러니까 이 P32를 이용하면 약간 주로 핵산 쪽에 인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펴질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갔을 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 단백질. 자,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C, H, O, N은 자,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메사이오닌과 시스테인 이 두 개가 황을 갖고 있죠. 핵산에는 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거를 S35자를 넣어주면 핵산은 표시되지 않고 단백질만 방사선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특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자, 요오드죠. 자, T4라 했을 때 타이록신. 요게 이제 4개 아이오다인, 요오드가 있으니까, 자, 요오드 125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세포의 물질, 생체 물질에서 특이적인 물질만 표시할 때 특이적 방사선 표시의 방법.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자, 그 중에 또 뭐, 이제 캠벨책이 약간 있어서 제가 언급만 해드리는데, 양전자 단층 촬영. 그러니까 실제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자,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치면, 종양이 생겼다 치면, 종양은 다른 일반 조직과 달리 빠르게 분열하면서, 게다가 어떻습니까? 양분과 혈액을 많이 독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종양을 검사할 때, 이거죠? 자, 양전자 단층 촬영법.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는 약자인데, 자, 그러니까 미량의 방사성 표시된 포우당을 혈액에다 주입시키죠. 아주 극미량을요. 그럼 얘가, 그러니까 포우당이 욕심쟁이, 그러니까 종양 같은 놈이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막 자기 쪽 많이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상하게 물질 대사가 너무 왕성한 조직이 있다. 이건 암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암을 추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 하나가 이렇게 양전자 단층 촬영, 캠벨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살짝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 자, 약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약간 핵산의 방사선 표지. 자, 여기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생물학적 상동이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ATP 관련해서 자, 먼저 보면 자, 이게 염기입니다. 염기 베이스. 여기 염기성을 띄니까 이게 자, 아민기가 약간 pK가 자, 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염기. 자, 그런데 여기서 극성 공유랍에서 수소결합을 할 수 있고요. 하나. 자, 여기도 극성이니까 수소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앞에서 CH는 절대 비극성이라 수소결합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긴 2개짜리니까 일단 퓨린 염기인데 자, 고리가 길면 이름은 짧게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랬죠? 아데닌 아니면 구안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데닌, 구안인 중에서 진화적으로 가장 특이성이 큰 염기가 아데닌이다. 여기에 수소결합을 두 분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아데닌이라고 이렇게 자,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림이 있어도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이게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염기가 되고. 자, 그런데 이 유전 정보에 해당되는 염기가 어디 고정되어 있어야만 되지. 이게 자꾸 어떻습니까? 둥둥 떠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대에다가 달아놔야겠습니다. 그래서 5탄당 펜토스죠? 자, 기본적으로 5탄당 펜토스. 자, 이건 근데 펜토스인데 이게 이제 결합 전에 보면 탄소의 1번 다시, 여기 2번 다시, 3번 다시, 4번 다시, 5번 다시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여긴 전부 다 알코올, 수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는데 자, 1번 다시 여기 알코올이 탈수축합이 되면서 염기를 단계라고 달아주는 거고요. 1번 다시 알코올이 꼭 있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탈수축합으로 결합된 상태지만 자, 그다음 3번 다시는 이게 3번 다시 OH가 밑으로 자, 인산 2S가 중합체를 형성할 때
중합되는 작용기. 이 알코올기가 있어야만 탈수축합이 되면서 인산 이 에스테르를 만드니까. 4번의 OH는요. 고리 형성에 참여한 중요한 알코올기였습니다. 5번의 OH는요. 3인산을 달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5탄당에서 1번 다시와 3번 다시, 4번 다시, 5번 다시 알코올기는 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없어버리면 여기서 틈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근데 2번 다시를 보면 2번 다시에 OH가 있냐 없냐는 O와 OH죠. 요거는 뭐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DNA는 유전 물질이니까 매우 안정한 쪽으로 자 자손 만대 이거를 유전시켜야 되니까 안정한 쪽으로. 근데 RNA는 너무 안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인슐린 식후에만 인슐린이 전사되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mRNA가 너무 안정하면 자 인슐린이 mRNA가 공복시가 되어도 mRNA가 분해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안정하면. 그러면 공복시 절대 필요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인슐린이 단백질 번역이 돼버린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한 예로 잡아냈지만 이런 것처럼 자 핵산인 중에서 DNA는 유전물질이기 때문에 자손 만대 유전시키기 위해서 매우 안정한 방향으로 진화되는 거고 3장에서 그 논리로 제가 쫙 펼쳐드릴 거고 근데 RNA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정하면 그게 비효율적인 거죠. 불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방사성이 큰 이 OH를 달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리보스 그러니까 RNA 폼이죠. 극성 공유랍으로서 얘 같으니까 이게 손상되기 쉽다는 거죠. 반면에 2번 다시 대옥시죠. 산소가 없네요. 영어에 라틴어 교지만 대옥시 리보스죠. 대가 네거티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림방 봤을 때 이건 DNA다 라고 알겠죠. 대옥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DNA 폼이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시 3인산 있으니까 이걸 정확히 하면 대옥시 형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명칭을 붙겠죠. 이건 RNA 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히. 여기가 약간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게 함정을 파기 때문에 가끔. 자, 그 다음에 5번 다시 이제 3인산이 있는데, 자, 알파 인산의 경우는, 자, 이쪽에 보면, 자, 5번 다시 수소가 전자를 잘 주는 놈이지 않습니까? 무려 2개나 붙어 있어요. 탄소가 전자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전자를 더 욕심쟁이 산소에게 전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가 전자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요 인과 요 인 사이에 껴있던, 그렇죠? 요 사이에 이 산소가 전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중결합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뜬 상태의 고에너지 인산 에스터결합. 자, 언급했던 요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부분을 갖고 이제 가수분해하면서 중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건데, 자, 요 상태에서 자, 약간 이제, 그러면 이제, 자, 약간 핵산 중에서 DNA, 아까 지금 간단하게 단백질과 핵산을 구분할 때는 인이냐 황이냐로 하면 됐습니다. 더 들어가서 이제, 핵산 중에 DNA, RNA가 있단 말이에요. 난 DNA만 표시하고 싶다. 나는 RNA만 표시하고 싶다. 이랬을 때, 우리도 뭔가 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핵산 중에서 난 DNA만 방사선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데옥시 형태 뉴클레오타이드 트리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P32. 근데 이게 핵산 DNA 남아야 됩니다. 3인산 중에서, 됩니까? 자, 베타 감마인산은 가수분해되어서 그 에너지로 DNA를 중합하는 거니까 얘는 잘려나가는 거고, DNA 상에 남아있는 거는 가장 안쪽에 있던 알파인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목적상 알파인산에다 P32로 표시하겠죠? 그랬을 때 베타 감마인산은 가수분해 나가버리고 알파인산이 인산 이 에스터결을 만들면서 DNA 상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DNA 표시 되겠죠? 이 방법은, 자, 기존의 DNA 아니에요. 기존 DNA는 표시 안 됩니다. 이 방식은 기질을 줬기 때문에 새롭게 앞으로 만들어지는 DNA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NA 중합시, 복제시, 그렇죠? 특이적 표시, 신규, 그러니까 구조하면 신규 DNA만, 기존 DNA는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RNA입니다. 자, RNA인데, RNA를 표시하고 싶다. DNA가 아니고, 마찬가지 NTP 대옥시가 아니고 그냥 NTP고요. 역시나 알파 P32.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RNA만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의 RNA 말고 새롭게 만들어진 신규 중합되는 RNA만 자 표시되겠죠. 자 이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자 카이네이즈라는 게 뭡니까? 자 카이네이즈 굳이 하자면 일종의 트랜스포레이즈 작용기를 옮겨주는 트랜스포레이즈 않습니까? 근데 인산기를 자 옮겨주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인산화 요소죠. 인산화 요소.
카이네이즈가. 요거는 이제 자 ATP 일반적인 ATP의 감마 인산을 떼어다가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이 인산기가 굉장히 강력한 작용기예요. 워낙 전자가 이제 풍부하게 많고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인산기를 달아버리면 걔가 어떻습니까? 그 물질이 전자를 많이 뺏기거나 하기 때문에 큰 단백질 구조라든가 또는 포도당의 구조라든가 화학적 반응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ATP의 감마 인산을 떼기 때문에 인산화 자 어떻습니까? 카이네이저스의 효소일 때는 자 감마 알파가 아니고 감마 피스르트의 ATP 일반적인 에너지니까 이걸 줘야겠죠? 그럼 이제 감마 인산을 떼어다가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건 포도당에다 인산화시키던 어떤 거다 신호전달 물질에 인산화시킬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됩니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특이적인 카이네이즈 예를 들어서 자 PK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걸 풀네임 가자면 프로틴 카이네이즈 A라는 이게 플러스는 건데 PK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딸 때 이것도 앞으로 이제 효소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효소의 명명법을 알아두시면 조금 유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효소 이름만 보고도 대충 감이 오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걸 미리 연습합시다. 효소가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효소 명명법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먼저 가운데 카이네이즈 1번이라 할게요. 요게 효소의 종류입니다. 효소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트랜스포레이즈 작용기를 옮겨주는 자,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인산기를 옮기는 카이네이즈라고 그랬죠. 효소, 얘는 인산기를 트랜스포 해주는 효소구나. 효소의 종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2번 갈까요? 프로틴. 요게 이 효소의 기질, 반응물입니다. 이 카이네이즈가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옵션이긴 한데, 세 번째가 효소의 조절물질입니다. 알로스 조절물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경우는 사이클릭 AMP 있죠? 요거에 의해서 효소가 사이클릭 AMP가 이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되면 얘는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겁니다. 자, 효소는 이렇게 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PKC, PKG도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PKC는 칼슘 디펜던트 프로틴 키나즈, PKG는 사이클릭 G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포스퍼 플럭토 카이네이즈 등등등 효소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효소가. 그렇죠? 최근에도 임용교수도 효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랬을 때 이 효소가 여러 번 나오니까 매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명명법의 원리를 잡아놓고 있으면 약간 그 힌트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프로틴 카이네이즈 단백질을 인산화시킨 거구나 라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플럭토스 카이네이즈. 과당을 인산화시키는 효소구나.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효소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자, 어쨌든 그 중에 PKA 한지를 잡았고, 그러면 PKA가 세포 내 모든 단백질을 인산화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얘가 특이적으로, 자, 프로틴, X, Y, Z 중에 뭘 인산화시킬까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 PKA에다가, 자, 감마 P32에 ATP를 주면, 이렇게 주면, 자, 그러면 이 PKA가 요 감마 P32에다가 이 X, Y, Z 중에 하나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X에다 붙였다. 그럼 Y, Z는 안 붙였다. 그러니까, 자, X란 단백질이 PKA의 특이적인,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 X, Y, Z 중에서 방선 표시된 걸 찾아요. X만 방선 표시되어 있네? 그러면 PKA의 특이적인 단백질은 자, X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네이저스. 그렇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활용할 때는 자, 방선 표시 좀 다르겠죠? 포지션이. 자, 이렇게 우리가 워낙 ATP가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볼까요? 또. 자, 그럼 이제 세포의 구성 원자의 방선 표시 방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분석법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뭔지는 알고 감이 있어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외울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방선 동위에서 표시한 방법 중에 펄스 레이블링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말 그대로 펄스 레이블링은 세포가 쭉 살고 있는데 특정 짧은 시간 동안 방사성 표시된 물질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물질이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즉시 세포를 깨뜨리는 방법. 자, 그래놓고 그 안에 세포 내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방선 표시됐느냐. 그러니까 목적을 딱 보면 느낌 알겠죠? 어떤 목적인지. 세포 내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내가 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떤 물질에 표시됐는지 요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쉬운 편이야. 자, 그런데 이제 펄스 앤 체이스 레이블링. 요게 체이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한다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지금. 요건 이제 시험법을 예를 들어서 잡았으니까. 자, 정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동안 방사선 표시된 물질을 줘요.
그리고 다시 와싱, 씻어버려, 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정상, 세포를 안 깨고요. 정상 배양 배지에서 또 장시간 키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깨뜨려서 물질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중간에 짧은 5분 동안 줬던 물질이 그게 그대로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상 물질 줘버리기 때문에 계속 배양이 되면서 얘가 분해가 될 수도 있고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느낌 알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표시된 물질이 분해나 다른 물질로 변형되는 이걸 추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좀 더 어렵죠. 시험도 복잡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뭐 타이틀 외우다기보다는 이렇게 펄스 앤 체이스 레이블링의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대신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로 연습을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 펄스 레이블링 먼저 갑시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거리가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1970년대 이전만 해도요, 자, 단백질 번역이 될 때,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실 말단으로 번역이 되는지, 카르복실 말단에서 아미노 말단으로 번역되는지 몰랐다 이거예요. 이걸 증명을 했던 시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분자생물학이 있는데, 요걸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뽑아내기 때문에, 자, 그걸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 내가 그 그림을 mRNA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mRNA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다 리보솜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보솜이 그냥 영어로 한번 적을게요. 그냥 폴리리보솜. 어차피 분자성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폴리리보솜은 뭐냐면 하나의 mRNA에 리보솜이 여러 개 붙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왜냐면 뭐, 자, 이렇게 첫 번째 리보솜,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두 번째 리보솜 붙을 테니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쭉 리보솜, 폴리리보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 말단, M말단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봤을 때. 그러니까 5에서 3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시작했던 놈이겠죠. 이놈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시작했던 게 이놈이겠죠. 앞에 있는 거. 알겠죠? 요건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방성 동요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방성 동요소, 그냥 아미노산이 연결됐어요. 지금부터 펄스 레이블링. 지금부터 이제 방성 표시된 뭐 특정 아미노산 줬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중소 표시된 루신을 준다. 자, 그럼 루신 들어갈 자리에 지금부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C말단 이만큼 만들고요. 얘가 길이를 이만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겠죠. 상상이나요? 이렇게 풀로다 만들면 길이는 다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부위가 자, 지금부터 방성 표시된 루신을 주었을 때 번역을 끝내버리면 자, 이렇게 빨간색 부위가 표시되겠죠. 이걸 다 모으는 거죠. 모아서 이쪽에 갖다 놨습니다. 다 모아놓고. 자, M말단부터 C말단을 특이적인 뭐 트립신 같은 거. 트립신 굳이 외우지 않다. 특이적인 아미노산을 자르거든요. 뭐, 자, 리신, 아르기닌, C말단 분해이긴 한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요걸 잘라요. 그럼 요걸 자르게 되면, 뭐, M말단 절편부터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툭툭 이렇게. 자, 이걸 모아요. 이제 다 모아서, 따로 모아서. 자, 거기서 상대적으로 방사선 표지양의 색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M말단 1번 분액부터, 자, C말단 마지막 6번 분액까지. 상대적 값으로 했을 때, 6번이 제일 많이 방사선 표지가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결과입니다. 자, 펄스 레이블링을 통해서 번역 중이었었는데 특정 시간부터 방사성 동연소 표시된 루신을 주고 번역이 다 끝난 다음에 단백질 다 주워 모아서 그렇죠? 그놈을 갖다 이렇게 펩치드를 잘라갖고요. 자, 했더니 C말단 쪽에 절편들이 방사성 표시가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부위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 가장 나중이죠. 그래서 가장 자, 나중에 만들어졌다. 나중 합성이다. 이게 느낌. 그죠? 어떤 결론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M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지금까지 다 인정하는 이제, 이걸 증명했던 시험이죠. 이게 펄스 레이블링으로 증명했던 시험이거든요. 어차피 요 자체는 분석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걸 살짝 이제 그 미트리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트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자생물학 책이 있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게 그 시점에서 살짝 더 이제 변형을 했던 거죠. 다시 M말단부터 C말단까지 있습니다. 똑같이 그 실험을 했던 거죠, 이렇게. 자, 똑같이 펄스 레이블링 했고요. 그 다음에 절편을 잘랐는데 이 절편에다가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 길이가 자, 1번, 자, 2번, 자, 짧은 것부터 갈게요. 3번, 4번, 5번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라고 뒤에 6장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근데 그 에스테스 페이지라고 하죠. 이게 단백질 분자량 물리거든요. 자, 그래서 단백질의
분자량 분리 실험이에요. 자, 양극을 걸면 양극으로 끌리게 되겠죠, 음전화가. 근데 핵산일 때는, 자, 생각해보면 또 나중에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해요. 핵산은 무조건 표면에 음전화 띄고 있습니다. 인산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양극으로 끌려요, 걔는. 그쵸? 근데, 단백질은, 자, 무조건 음전화 띈다 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음전화를 부여를 시켜야 돼. 그래야 양극으로 끌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SDS.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인데, 소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이쪽 오른쪽 볼까요? 소듐이 나트륨이죠. 라틴어로 나트륨이고, 그죠? 영어로는 소듐이니까. 나트륨. 도데실이 메탄, 에타, 프로타, 부타 쭉 원래 그 순서에서 12가 도데카예요, 도데카. 그러니까 탄소가 12개 있다는 거죠. C에서 쭉쭉 가서 1번부터 12번까지 할게요. 도데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쪽에 설페이트, SO3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포화탄소고요, 쭉. 그래서 이게 소듐, 자, 도데실 설페이트.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물에 녹으면, 요게 나트륨이 이온화되면서, 요게, 자, 여기가 비극성 포화탄소. 여기 설페이트죠? 여기가, 자, 음전화 띄고 있죠. 자, 이거거든요? 그냥 이게 지금 구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왜냐면 요게 시험 문제 이용될 수 있거든요. 가끔. 계면활성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구조라기보다는, 자, 소듐 도데실, 소듐은 이온화되니까 없어진다. 빼버리고, 물에 녹아버리면. 그러면 붙어 있는 물질은 비극성 12개짜리 포화탄소하고 끝에 공유라고 설페이트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요게 그러니까 양친매성의 계면활성제입니다. 양친매성. 가볍게.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비누처럼, 인지질처럼.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 변성을 시키겠죠? 그래서, 자, SDS가 처리하면 두 가지 첫 번째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변성을 시킵니다. 풀어버리죠? 자, 이거죠? 비공유를 다 깨버리니까 변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열을 해버리면 이때 단백질과 함께 가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포화탄소 있었죠. 맨 끝에 포화탄소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죠? 여기 포화탄소.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다음 3장에 나오겠지만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거든요.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전자가 약간 부족해. 이쪽에 지금 이쪽에 전자가 좀 부족합니다. 자, 왜냐면 O가 있고 질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가열해버리면 여기 전자가 풍부한 이 포화탄소가 이쪽에 결합을 해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펩타이드 결합에 이 SDS가 결합을 해요. 가열하면 불안정이 됐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포화탄소가 펩타이드 결합과 결합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맨 끝에 설페이트 SO3 2가 마이너스가 모든 펩타이드 결합에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공유결합으로. 그렇죠? 그러면 음전화가 어떻게 되죠? 부여돼 버린 거죠. 그래서 가열 시 펩타이드 결합에 음전화를 부여시킵니다. 자, 그래서 SDS 많이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가 일단은 양친매성 계면활성제라 단백질의 비공유결합을 깨뜨리면서 변성을 시키는데 만약에 가열을 끓였다 시켜버리면 그때 열 때문에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에 음전화를 부여시킨다. 그러면 이제 양극으로 끌리겠죠. 자, 그래서 SDS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지. 이 역할에서 SDS가 두 가지 역할. 변성 플러스 가열 시 펩타이드 결합 음전화고요. 그래서 양극으로 끌립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폴리아크릴 아마이드가 미세한 중합적인 구멍이지 않습니까? 끌려 내려갈 때, 자, 저 분자가 빨리 빠져나오겠죠? 그 분자가 천천히 내려오고요.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1, 2, 3, 4, 5가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자, 근데 결국은, 자, 1번이 C말단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방사선 세기는 1번이 제일 세야겠죠? 그래서, 자, C말단 쪽 맨 끝에 1번, 요 1번이 제일 세야 되니까 1번 여기 있잖아요. 가장 높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M말단 쪽이니까 제일 적어야겠죠? 2번이 제일 낮고요. 감이 오시나요? 자, 상대적 값이니까 이렇게 약간 더 꼬는 거죠. 한번 위쪽에 했던 펄스 레이블링 자체는 자 M말단, C말단인데 C말단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방사선 표시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고, 근데 그걸 가서 살짝 더 분자량 물리까지 꽈버리는 거죠. 임용에서 문제 나올 때도 두 가지 변수를 묶어서 내는 분석으로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응용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또 아까 루신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부위에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아직은. 그래서 루신이 특정 부분에 많이 있어버리면 거기에 표지가 강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펄스 레이블링에서 약간 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펄스 앤 체이스 레이블링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일정 시간만 방송 동수 주고, 그 다음 정상 배양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내막계, 그러니까 내막계를 한다면 엔도 멤브레인 시스템이라 한다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합성하고 이동시키는 경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소포체, 조명과 화면 소포체가 단백질과 인지제를 만들고, 골지체를 보내서 분비순환을 통해서 세포막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내막계인데, 그 라인에서, 자, 먼저 정상, 그냥, 자, 정상 베이지에서 그냥 쭉 이렇게 단백질이 있겠죠. 소포체, 골지체, 분비순환. 자, 꾹 양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펄스 레벨이 들어갑니다. 5분 동안, 5에서 10분 동안. 그때 아무래도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소포체, 계란 리보솜이 만들 테니까, 여기가 표시됐겠죠? 단백질이. 여기는 표시 안 됐고, 기존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체이스 들어갑니다. 방성 동료 다 씻어내버리고 다시 정상적인 아미노산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 이 소포체에 있던 단백질이 골치로 넘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지켜보면 다시 골지체가 더 시간이 지나면 분비순환 가겠죠. 더 시간이 지나면 세포막이나 밖으로 분비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느낌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얘기로서 펄스 앤 체이스. 그러니까 일정 시간만 방송표를 준 다음에 그게 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는 분해되는지 변형되는지 다른 물질로 바뀌는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펄스 앤 체이스 레이블링. 좀 간단한 원리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금 센데 한번 자,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제가 소재를 잡은 거거든요. 인슐린. 그렇죠? 자, 인슐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슐린을 잡을 때 자, 이거 한번 잡을까요? 인슐린을 판소를 한번. 자, 인슐린이 어차피 나중에 당뇨병이네 또는 인체생리에 가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췌장, 이자죠. 판크리아스. 그러니까 이자, 판크리아스죠. 췌장. 이자는 크게 두 가지로 외분비샘 기능하죠. 외분비샘. 이게 소화샘 아닙니까? 그래서 소화 효소라든가 소화 액을 분비하니까 소화샘이에요. 외분 몸 밖으로 분비하니까. 이건 간단히 잡을 것이고요. 자, 내분비샘도 있죠. 내분비를 한다면 혈액에다 분비하는 거죠. 자, 요게. 자,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중에서 랑게르 한스샘이라는 건데, 랑게르 한스가 여러 가지 규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자의 일정, 자, 작은 부위가 바로 호르몬을 분비하더라. 혈액 쪽으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랑게르 한스샘에서 갔을 때, 자, 알파세포하고 다시 베타세포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자, 근데 호르몬 알파세포가 공복 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효과를 주고요. 베타세포가 식후에 인슐린을 분비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지식형으로 나옵니다. 임용도. 모든 생물학계 요즘 다 지식형이라.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그냥 자, 인슐린이 잘못되면 당뇨병이 잘못 걸릴 수 있겠죠. 인슐린이 기능이 약하면. 그래서 이렇게 자, 알고베린 당뇨병 이렇게 연상하시면 급하면 은근히 다 알 건데 제가 지식형으로 나오니까 수능부터 고등한 모든 생물 시험이 다 지식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자, 베타세포가 인슐린, 잘못되면 당뇨병, 알고베린 당뇨병 이렇게 하면 은근히 헷갈릴 때 잡아내줬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 이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베이스 깐 거고요. 인슐린 요거를 이제 인체생리 갈 때 인슐린이 언제 분비되냐? 인체생리학에서 호르몬은 걔가 언제 분비되는지만 알면 걔가 해야 될 역할은 상당 부분 다 머릿속에 잡힙니다.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슐린은 언제 분비된다? 식후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후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된다. 식후는 어떤 조건인데 식후는 어떻습니까? 뭐죠? 소화관에서 소화된 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양분의 흡수지 않습니까? 혈액으로. 자, 그러면 그때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자, 식후에 고혈당일 때 양분이 많이 흡수됐을 때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뭐 인체생리학은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여기서 개요만 잡을 테니까. 자,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얘가 뭘 해야 되죠? 지금 소화관에서 지금 양분이 흡수됐고 혈액을 따라 돌고 있어요. 돌다가 그대로 두면 당뇨를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버려지면 안 되죠. 그걸 빨리 세포 내로 흡수시켜야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인슐린 수용체 분포 온몸에 있을까요? 간에만 있을까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식후에 양분이 들어왔고 온몸의 세포 내로 저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용체는 거의 전신이죠. 그렇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 양분이 돌고 있는데 세포도 어차피 지금 항상 양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야 니들 나중에 배고플 때 대비해서 빨리빨리 저장해 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이 뭐냐? 인슐린의 기능 온몸 세포에 양분의 저장이 목적이죠. 혈액에 있던 그래서 양분 저장인데 자 이 측면에서 한번 가봅시다. 양분 저장의 목적에서 첫 번째 일단 혈당을 흡수하겠죠. 세포 내로. 자, 혈당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포당을 중합체를 만들어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겠죠. 크게 보면 세포 안에서. 그런데 글라이코겐이 좀 푸석푸석한 덩치 큰 물질이지 않습니까? 나선형으로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남는 포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세포질에 글라이코겐이 꽉 찼어, 이제.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지방으로 바꿔야겠죠. 포당을 지방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방 합성도 촉진해야 되는데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방법. 자, 어떻게 하죠?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꿀 때는 해당 과정을 돌려야 되죠? 해당 과정. 그래서 피루부산 미토콘드리아에 집어넣으면 아세틸코일이라는 게 되겠죠? 자, 탄소 2개짜리 아세틸코일. 뭐 자세히는 나중에 하지만 이 아세틸코일 탄소 2개짜리니까 요걸 갖다가 나중에 연결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방산 합성. 자, 아시겠나요? 느낌만. 자,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인슐린은 해당 과정 촉진일까요? 억제일까요? 인슐린이 지금 조건 이 조건입니다. 글라이코겐 합성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해당 과정을 인슐린이 건드려요. 인슐린은 해당 과정 촉진이다, 억제다? 촉진. 자, 많이들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자, 촉진. 제가 왜 이걸 잡았는지 알겠습니까? 지방 합성을 목적으로 해당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인슐린은 해당 과정 촉진. 이렇게 감을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외우신 분들은 제가 툭 던지잖아요. 문제를 내보면 거의 반 이상이 자, 제가 문제를 좀 꽈넣어버리면 다 반대로 대답을 해요. 자, 양분을 저장하는데 해당 과정은 산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해당 과정이 지나가면 자, 물질을 분해시킨다고 생각해요. 산소를 통해서. 그게 아니거든, 지금 해당 과정은. 지방산 합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자, 그럼 이렇게 지방도 꽉 찼어요, 이제. 그 다음 뭐 할까요, 이제? 지금 혈액에 있던 양분을 먼저 흡수해서 1차적으로 글리코겐 합성, 세포 내. 근데 남는 포당은 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 근데 그것도 꽉 찼어, 이제. 근데 아직도 혈당은 남았어. 그럼 뭘 해야 되죠? 인슐린이? 그렇죠. 양분의 창고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양분 창고가 뭐죠? 지방세포 아닙니까?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래서 지방세포의 분열을 촉진시켜요. 분열을 촉진이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분열 촉진. 자, 전혀도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진핵세포에서 동물세포의 세포분을 촉진하는 게 성장인자, 그로스펙터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인자 의존적 세포 분열이니까. 자, 그러니까 성장인자는 마이토시스, 차세포 분열을 촉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토시스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마이토전이라 해서 자, 2025년도 문제를 낸 거지 않습니까? 5학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인슐린은 결국 어떻습니까? 인슐린은 일종의 자, 마이토전이다. 인정하시겠어요? 마이토시스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성장인자 일종이라는 거예요. 성장인자. 자, 그런데, 자, 성장인자 수용체는, 자, 반드시 일양체입니다. 나중에 신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인자 수용체는 일양체예요. 그래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즈를 갖고 있어갖고요. 다양한 실을 유발시키는 건데 신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면 이겁니다. 좀 굉장히 좀 멀리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얘기니까 이건 좀 땡겨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뭐냐면 세포막이 있었을 때
성장인자 수용체가 원래 모식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따로 둘이 분리되어 있던 거죠. 이렇게 결합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놈을 갖다가 자, 이량체를 만들어주면 리세터 타이로신 카이네즈가 여기 이제 여기다 인산화 시켜요. 자가 인산화. 그래서 신호가 이제 다양한 신호가 유발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성장인자 수용체가 원래 세포막이 분리돼 있었어. 요걸 갖다가 이량체 합쳐주기만 하면 자가 인산화가 일어나면서 자, 그러면서 구조가 크게 바뀌고 여기에 이제 자, 신호 단빛이 달라붙으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유발시키겠죠. 다양한 신호를. 요겁니다. 그럼 결국은 성장인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 두 개 분리된 이량체를 합쳐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인자는 반드시 이량체로 작용합니다. 자, 이량체로. 자, 성장인자, 이량체, 나이트로젠은.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느낌을, 나중에 또 그림도 있지만, 성장인자는 리세터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량체니까, 근데 분리되어 있다가 불활성 상태죠? 그걸 이량체가 트리로 결합해주면, 저 수용체가 이량체 되면서 신호가 활성되면서 세포 분열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신호를.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인슐린이 지방세포 분열을 촉진시킨다 그랬죠. 위에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도 수용체가 실제로 자, 이량체예요. 리세터 타이로신 카이네즈. 그러니까 인슐린도 이량체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지금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꼼꼼하게 넣은 게 아니라 개요만 잡았습니다. 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요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 다시 모니터 왔을 때, 모시도긴 한데, 췌장의, 그러니까 이자의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발현할 때, M말단 쪽이죠? 그 다음에 C말단 쪽입니다. 길게 발현시키겠죠. 근데 어차피 인슐린도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면소포체에서 만들겠죠? 부착 리보솜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 저 M말단 쪽에 조면소포체 시노펩타이드가 있어요. 조면소포체 이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B사슬, 그 다음에 쭉 C사슬, A사슬. 자, 이렇게 쭉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면소포체 안에서, 자, 이제 이화계를 만듭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래서 프로인슐린에서 조면소포체 안에서 프로인슐린. 뭐냐면 시노펩타이드 제거. 소포체 들어갔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신호는. 우리가, 자, 우편물을 받았을 때, 이제 우편은 떼도 되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그래서 신호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프리프로는 시노펩타이드가 있는 게 프리프로고, 자, 조면소포체 안에서 시노펩타이드 제거된 게 바로 프로인슐린이에요. 근데 얘도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량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량체 형성 부위가 목시도 그랬지만, 요 A사슬, 여기가 요 안쪽이죠? 요 A사슬, 요게 이량체를 형성하는 형성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감춰져 있어요, 지금. 노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놔둬버리면 인슐린 이량체가 안 만들어져요. 이량체가 돼야만 수용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소낭이죠? 거기서 이 A사슬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항을 만들었으니까 요 C사슬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이제, 자, 분비소낭의 엔도펩티데이즈. 자, 엔도는 인이죠. 라틴어 기원이지만 이게 엔도가 영어의 인이니까 안쪽에서, 바깥이 아니고. 자, 펩티드 결합을 잘라버린다. 그래서 C사슬을 자, 제거하는 거죠. 자르고 잘라서. 그러면 이제 A사슬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량체 형성 부위. A끼리 이제 이량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량체가 돼서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량체로 분비되어야만 수용체를 이량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감이 오시나요? 조금 깊은 얘기는 하지만 여기 좀 필요합니다. 이게 분자생물학 쪽과 기능에서 필요하니까 또. 자, 요거는 이제 가끔 시험지에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약간 깊은 얘기인지라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기, 그 파트 보여드리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자, 방송 표지에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슐린 이량체가 자, 밖으로 분비되어서 수용체 이량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게 이렇게 자, 분비소낭에서 엔도펩티데이즈가 C사슬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량체 형성부를 노출시킨다는 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응용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방사선 표시됐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 그거는 이제 저 시험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여기 시간이 이제 간다 치고 이게 이제 방사선 색이 갔을 때 자, 이거 잤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아까 했을 때 일단 어떻습니까? 특정 시간부터 방사선 동위에서 표현된 암세사를 줬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방사선 세기가 자, 올라갈 텐데, 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이 올라가겠죠? 그 단백질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먼저 표시되는 게 C 말단부터 표시된다? M 말단부터 표시된다? C 말단부터 강하게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C 말단부터, 자, C부터. 자,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다 만들어진 거는 없잖아요. 맨 끝에 마지막 거 딱 하나 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 거 그다음 앞으로 점점 채워질 테니까 채워지겠죠? 자, 쭉 올라갈 건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C 말단부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자, 채워지겠죠? 근데 C사슬도 이렇게 표시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거돼 버리잖아요. 이걸 만드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분비되는, 그러니까 자, 분비되는 인슐린이죠. 분비가 됐다는 건 다 가공이 끝난 거니까. 그것은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다시 올라가죠. 가파르게 M말단 쪽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자, 이 부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부위는, 자, 분명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백질 번역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비된 인슐린에 그게 표지가 더 이상 강도가 안 올라갔죠? 왜라고? 이거는 C사슬 제거죠? 제거되고 나왔으니까. 자,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같으면 여기서 이제,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시스테인, 뭐, 3중수짜리, 이렇게 한다든가, S3수짜리 했을 때, 그러면 자, 기울기가 크죠. 여기가 M말단 쪽에 시스테인의 함량이 여기가 높다는 거죠. 여기보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없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응용을 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에 있던 인슐린이 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요걸 갖고 이용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서 이걸 방사선 표지에서 끼워서 제가 한번 좋은 펄스 앤 체이스 레이블링으로. 그래서 요 오른쪽 거는 이해만 하시 되는데, 이해가 다시 한번 보시면 어차피 C 말단부터 차근차근 분비될 때 단백질이 인슐린이 분비될 테니까, 자, 여기서 더 나올 건데, 자, 중간에 C 사슬 쪽은 제거되니까 그 시간은 걸렸지만, 자, 밖으로 분비된 인슐린은 그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또 달랐던 거는 시스테인의 함량이 높은 쪽이 더 빠르게 올라갈 테니까 그런 거. 자, 보시면 되겠죠? 조금 난이도가 있죠. 하지만 연습삼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그 분석이 아니라 이 내용, 인슐린 분비에 대한 왼쪽은 중요한 포인트라 거기다 끼워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세포의 구성 원소. 이제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말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9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주기율표상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생물체가 92가지 모든 원소를 가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생물체 필요한 것만 가질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세포의 구성 원소는, 자, 크게 봤을 때, 자, 간단히 동물이죠. 동물이 25개, 92 중에서. 그렇죠? 식물이, 뭐,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17가지, 92 중에서. 이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92를 다 안 갖느냐? 생물체 필요한 것만 갖는 거였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자, 생물체는 유기물이 중요하니까, 3장이 유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자, 유기물의 생체 효율성. 이건 뭐, 느낌만 갖고 하는 거죠. 유기물의 정의는 탄소. 요즘은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탄소로 구성된 물질이 유기물인데, CO2는 무기물이니까, 요즘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C하고 H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유기물이 하거든요. 자, 이게 왜 좋냐? 이거 이제 보통 보면, 자, 탄소로 구성된 물질이, 탄소가, 자, 14족, 4A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용성도가 중간이야. 그래서 탄소는 무조건 공기라고 형성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물 속에서 금속 결합은 없으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이온 결합은 소화작용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랍이, 자, 안정한 공기랍이 생체 구조를 만든다. 요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요거죠. 탄소가 4개, 결합선이 4개다 보니까, 사족이라서. 다, 가지를 형성하거나, 다중결합이라든가 고리. 그래서, 자, 물질 다양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다양한 생체의 효소라든가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탄소 중에서 비극성 공유랍이라고 그랬죠. CC나 CH. 여기에는 전자가 별도에 있다 그랬죠. 여기에 에너지 저장. 그래서 에너지의, 자, 저장, 에너지 저장 용이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를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뭐 전 그냥 이건 외우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탄소는 자 공유라분만 형성하기 때문에 안정한 생체 구조. 두 번째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탄소가. 세 번째가 에너지 저장 전체는 아니지만 비극성 공유랍에 에너지 저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 유기물이 생체 내 효율적이다. 자 그걸 미리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또 지식형이 나옵니다. 자 이걸 애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뭐 애우기가 좀 그렇죠. 자 뭐냐면 시험지 가끔 나옵니다. 각 드물게.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100% 중에서 97% 차지하는 게 그게 다량 원소예요. 그러니까 다량 원소. 요게 전체가 지금 다량 원소인데 그냥 이렇게 CHON 이게 96% 7%고요. 그다음에 칼슘, 인, 황. 그냥 첨캅셀 이렇게 형성하면 되겠죠? 자, 첨캅셀 이렇게 요게 저는 그냥 7대 다량 원소입니다. 이게 첨캅셀 생물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첨캅셀인데 그 중에 자 CHON 요게 이제 거의 96% 이상이니까 요게 다량 원소 중에서도. 자, 그럼 CHON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중에서 첫 번째 봤을 때 유기물이라는 거죠. 유기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 유기물이 많아서 자 여기서 이렇게 CH2 잡았죠. 유기물이 생물체는 많이 3장에 다 그걸 건들 테니까 많이 있으니까 C하고 H가 일단은 이 지각 땅덩이보다 월등히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물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세 개가 극성이에요. 지질만 빼고. 그러니까 유기물이 굉장히 많은데 유기물이 또 극성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녹여서 자 보관해야 되고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매가 극성 용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물이 또 엄청 많죠. H2가 전체 체중의 70%. 무기물이 물인데 물은. 그렇죠? 밑에 적어져 있지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H2O에서 자, 어떻습니까? 자, O가 또, H도 많지만 O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CHON이 97%가 6% 이상 차지한다. 감이 잡히셨나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 질소가 제일 적어요. 요것도 뭐 2025년 전년도 있었지만 뿌리옥 박테리아 그렇죠? 강조했던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자 공기 대기 중에 자 조성을 보면 N2죠. N2가 질소가 공기랍 3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공기랍 3개로 요게 79% 정도 되고요. 자 O2죠. O2 같으니까 대략 한 21% 되고요. CO2는 0.05% 안 되고 요즘 좀 올라갔다 하지만 많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공기 대기 중에 주성분은 질소입니다. 그렇죠? 질소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질소 고정 그러니까 N2를 물에 녹게 만드는 기체지 않습니까? 녹게 만들려면 암모니아 2개의 암모니아 바꿔야겠죠? 이렇게 자, 요걸 이제 뭐라 하냐면, 자, 질소 고정이라 하죠. 질소 고정. 자, 근데 질소 고정하는데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가, 자, 질소 고정 요소죠. 영어로 나이트로제네이즈. 요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이 질소가 공기랍을 하나, 둘, 세 개를 다 끊어야 돼요. 다 깨야만 분리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온결합이 너무 강한 삼중결합이라 깨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수치까지는 뭐 아니지만 16ATP가 들어갑니다. 자, 상당히 큰 에너지거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N2의 구조가 실제로 보면 O2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N2가. 자, 그래서 이 나이트로젠에는 절대 O2가 있으면 O2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얘기는 이제 나이트로젠을 뭐냐면 절대 혐기성 효소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단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최근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쪽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연속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16ATP 수치를 애우라는 건 아니지만 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느냐? 공기랍 3개를 다 꺼내야 되니까. 그리고 O2하고 N2가 효소의 기질결합 부위의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혐기성 요소. 그래서 전년도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왜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식물 뿌리 안에 공성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바로 혐기성 조건을 만드느냐. 그렇죠? 자, 그겁니다. 그게 요 효소 때문이거든, 지금.
그렇죠? 고이트가 잡았던 이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자, 대기 중에 풍부한 N2를 갖고 질소 고정할까요? 안 해요. 왜냐면 너무 ATP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안 해. 차라리 그 말고 이 암모니아 이거 더 이제 질소 2번 동화 유기물에 다는 걸 동화라 하거든요. 어시밀레이션. 그럼 아미노산이나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핵산이나. 자, 그러면 여러분은 동물을 잡아먹으면 돼요. 식물을 먹으면 돼요. 먹으니까 고기를 먹거나 채식을 해버리면 이걸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16ATP 쓰면서 질소 고정할 리가 없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뿌리에서 암모니아를 흡수해 쓰면 되지. 자, 굳이 이걸 ATP 쓰면서 할 필요 없겠죠. 결론은 뭐냐면 질소 고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극히 일부 세균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질소 고정은 이제 일부 세균만이 질소 고정을 하는 거죠. 왜? 너무 ATP가 많이 소모되니까. 그렇죠? 누굴 잡아먹을 수 없고 척박한 환경에 사는 세균이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일부 세균이 자, 16ATP, 엄청난 ATP 쓰면서 질소 고정을 해서 물에 녹은 수용성 암모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갖고 잡아먹던 어쨌든 간에 모든 생물체가 나눠 먹기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CHON 4개 중에서 자, 함량이 제일 적은 걸 하나 고른한다면 CHON 4개 중에서 생물체 안에 함량이 제일 적은 걸 고른한다면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일부 질소 고정 세균만이 질소 고정을 해서 그걸 모든 생물체가 먹기든 공생을 하든 어떤 나눠 먹기를 하는 거니까 제일 적겠죠. 이런 논리를 잡는 거죠. 어차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요게 시험 문제 계속 걸리는 거니까 예습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있죠. 뿌리옥 박테리아 전혀 나왔던 리조비움, 그렇죠?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일부 고정 세균, 일부 세균만이 공기 중에 자, N2를 수용성 아모니아 질소 고정하고 나머지 나눠먹기 하기 때문에 제일 적다 4개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질소를 맨 적은 쪽으로 일단 잡아놓고요. 4개 중에 제일 적은 거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퍼센트 질량 이거 그냥 시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애우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자, 퍼센트 질량이죠. 그냥 원자량을 표시해 보세요. 그럼 됩니다. 자, 5가 18이죠. 그죠? 아니죠. 16이죠. 이게 방사선이 아니니까 16. 8번이니까. 탄소가 자 6이니까 12죠. 수소가 1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 원자량을 딱 나열하면 되겠죠. 3개를. 자, 이렇게 그러면 퍼센트 질량이 되고요. 근데 물량은 쪽수지 않습니까? 수지 않습니까? 요거는 물, H2를 생각하세요. H2. H2가 보면 자, 5가 워낙 원자량이 커서 그렇지 H수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5보다 2배 많죠? 그대로 제일 많은 거 H2를 연상하면 H2가 5보다 2배가 많다. 그러니까 역전이죠. 자, 수소가 제일 많고요. 얘가. 그렇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탄소. 이렇게 하면 애울 필요가 없어요. 혹시 이게 나오더라도. 자, 그래서 뭐 자, 쉽게 나오지는 않을 문제인데 자, 어쨌든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그때 질소 고정이죠. 요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자 2년 연속 나왔는데 또 나오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개념은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체 구성 원소의 함량인데 하여튼 첨캅셀만 기억하고 CHON이 주종이 된다. 이렇게 정도는 잡아 놓으시고요. 근데 그걸 이제 문제를 응용하기를 어차피 좀 잘 나오는 질소 고정, 또 질소 동화, 뭐 이런 라인으로 한번 살짝 결부시켜서 조금 연결시켜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각, 자, 무생물과 달리 생물은 자, 생물만의 고유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드린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 넘어가겠죠? 이렇게. 자, 화학결합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 화학결합은 좀 가볍게 이제 또 봅시다. 먼저 주기율표 전체를 보지 말고 어차피 생물체는 모든 원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물이 25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기율표 제가 많이 자, 잘라내버렸어요. 자, 잘라내는데 하여튼 보면 8쪽이죠. 요게 일명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화학에서. 이 단어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어가 불활성, 화학 반응 없다 이 말이에요. 화학 반응이 없다. 기체, 다른 애하고 화학결합 안 한다. 그죠? 단독이다. 불활성 기체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얘는 자, 어떻습니까? 자기 핵에 있던 양성자 수하고 자,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걔가 딱 일치하는 거죠. 만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하고 내가 뭐 전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전자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하고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은 불활성이고 그다음에 결합을 안 하니까 기체다.
단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8쪽에.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처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나머지 가겠습니다. 7쪽. 7쪽은 원자과 전자, 차외각 전자가 7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얘는 8개를 만족하려면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갈구를 해요. 전자 없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이거고요. 반면 1쪽이죠. 1쪽은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하나뿐이 없어요. 7개 얻는 것보다 하나를 버려버리는 게 속편해.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전기음성, 전자를 땡기는 힘이죠. 전기음성도가 7쪽 쪽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지 않습니까? 이건, 자, 핵에 있고, 자, 전자의 껍질, 오비탈의 수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가 바깥쪽에 있을 때 인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1주기짜리가 제일 얕으니까 양성자하고 전자 껍질 가까우니까 인력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화학 얘기지만.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개부터 7개까지. 7개는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전자를 갈구할 것이고, 이 하나짜리는 버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전자 껍질로 갔을 때 껍질이 얇을수록 양성자하고 전자 가까우니까. 자, 핵에 하가고. 자, 여기가 전기 7쪽이 8쪽 빼고요. 여기가 전기음성 제일 크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수치가 실제 전기 음성도의 수치예요. 이게 제가. 자, 이게. 자, 그러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아까 CHON,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탄소가 보면 탄소가 2.5, 에우지라는 게 아니고요. 2.5입니다. 딱 4족이니까 중간체예요. 얘는 어떤 원소하고 비교하더라도, 여기서 비교하더라도 전기 음성차가 와라 크지가 않겠죠. 자기가 가운데니까. 그렇죠? 그게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라 이렇게 있죠. 자, 요걸 통해서, 자, 화학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해서 화학에서 화학결합을 정의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방금 했던 전기 음성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그 중에 미리 가버릴게요. 자, 먼저 어떻습니까? 이온 결합부터 할게요. 비공 결합 중에 이온 결합, 원자 간에서. 전기 음성 차가 2.0 이상. 하나는 왕창 크고, 하나는 왕창 작은 거죠. 아까 NA하고 CL처럼.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자를 일방적으로 하나는 버리길 좋아하고 하나는 얻길 좋아하니까 이온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NaCl이. 자, 그러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근데 물이죠. 물에서는 극성인 이온들을 물이 둘러싸 버립니다. 이걸 수화 현상이라는 거죠. 밑에. 자, 이온에 물이 둘러싼 수화 현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온끼리 그러니까 진공에서 이온 결합은 상당히 강한 결합이거든요. 화학의 진공 상태에서. 그런데 물 속에서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속에서는 그 이온, 극성 이온들을 물이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이온끼리 가까이 못 가요. 이온 결합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많이 약화되어 있죠. 수치가 아니라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이온 결합은 약한 결합입니다. 진공에서, 화학에서는 굉장히 강한 결합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이제 전기 음성 차가 와락 심하지 않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자, 0에서 0.5, 매우 약할 때는 그게 딱 2가지, CC나 CH거든, 유기물에서. 전자가 오늘 한쪽 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요게 비극성 공유결합. 자, 이거죠? 그래서 물이 잘 안 녹고, 대신 에너지 함량은 높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에너지 함량이 높습니다. 전자가 들떠 있으니까. 자, 반면에 극성 공유결합도 있죠? 약간 이제 전기 음성차가 좀 있는 2.0까지 넘지는 않지만, 요 정도죠. C하고 O 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O하고 H도 O로 치우치는, NH도 N으로 치우치는, 이런 경우죠? 자,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죠? 얘는 에너지 함량은 낮은데 얘는 뭐냐면 물에 잘 녹아요. 수용성이 높다는 거죠. 세포질에. 그러니까 일장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극성 공유결합은 물에는 잘 녹아서 세포질에 안 뭉치고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효소에 접근이 쉬워요. 하지만 그러니까 에너지 함량이 낮은 거고. 근데 비극성 공유결합, 지질 같은 경우는 자, 물에 안 녹아 뭉쳐버리죠. 그러니까 자, 효소에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양분과 장기양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탄수화물은 단기양분. 근데 지질은 장기양분. 자,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을, 수치를 의뢰한 게 아니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에서 이온 결합과 공유결합이 결정되고, 공유결합은 다시 한번 극성과 비극성을 나눈다. 요 느낌을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자, 원자 간의 이제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에서. 자, 먼저 이온 결합, 아이오닉 본드죠. 자, 아까. 자, 원래 이제, 자, 소디움, 나트륨은 금속입니다. 금속인데, 금속이 전자를 내던지죠. 원자과 전자를 하나 던져버리죠. 최외각 전자를. 그래서 이제 이온화 Na 플러스가 되겠죠. Na 플러스로. 이렇게, 금속이.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얘는 독성의 기체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독성, 염소 기체는 어떻습니까? 마시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자, 물에 녹아면 이온화되면서 전자를 얻어오죠, 하나를. 그래서 Cl 마이너스 났습니까? 그냥 무독성. 그래서 NaCl이 대신 이제 결합을 하는데, 요게 물이 있었을 때는 물이 이제 둘러싼다고요. 수화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둘을 멀게 하니까 이온 결합이 약화되어 버리는 건데, 이렇게. 자, 그래서 NaCl.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속의 금속의 나트륨과 그다음에 더 독성 가스인 염소가스. 근데 그게 만난 게 NaCl인데 이거는 우리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물에 녹았을 때는 이렇게. 그게 또 창발성이죠. 이렇게. 자, 요게 NaCl인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아까 공유랍 코밸런트. 자, 전자를 공유하는 코밸런트.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제 밸런스가 최외곽 전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폐각 전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한다. 코밸런트. 자, 본드를 익히는데 그 중에 극성 공유랍 물을 예를 들어서 자, 공유 전자를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쪽 치우친다. 공유 전자가 산소 쪽으로 치우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치우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탄가스처럼 비극성 공유랍이죠. 공유 전자가 고르게 있다. 고르게 있다 보니까 두 핵으로부터 전자 빈도가 가장 들뜬 상태 빈도가 높다. 그렇죠?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극성 공유랍은 여기는 에너지가 낮다. 하지만 물에 잘 녹으니까 친수성. 이런 느낌이고. 근데 여기 이제 비극성 공유랍은 에너지 함량은 높다. 들뜬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에 안 녹는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그러죠. 물을 싫어한다 해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고 그래서 생물체가 진화하면서 이것들을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자 우리가 사람 몸에서 한 25%가 단기양분 탄수화물 나머지 한 75%가 장기양분 지방이거든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자, 그거 이제 극성공유랍에서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거니까. 자, 요 그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을 갖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원자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요. 거기 전자 껍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자 껍질이 이제 뭐 다시 이제 오비탈이 있겠지만 오비탈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핵에 있던 양성자와 자 일렉트론 전자 정전기 인력이 있어서 멀리 못 가서 돌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강제로 자 과거적으로 밀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반 떨어질 때 에너지 방출되겠지만 그러면 자 아까 극성 공유랍일 때 공유전자가 지금 자 산소 쪽 CU5에서 치우쳐졌습니까? 그러면 자 이 전자는 들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떴으니까 그렇죠? 에너지 흡수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인력이 없어요. 이제 양성자 인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갈 때는 더 이상 에너지 변화 없습니다.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서 들뜰 때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지만 어느 한계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멀어진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인력이 없으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없다. 자 그 요거는 약간 들뜬 전자로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들뜬 전자로 치면 근데 요거죠. 자, 산소 거 이 전자는 바닥 상태죠. 바닥 상태 전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기보다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거고.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C하고 C하고 H 사이에 비극성 공유랍일 때는 고르게 저 두 전자가 가장 멀리 있는 빈도가 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너지 함량이 높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걸로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제가 이제. 에너지 준위로. 그래서 CC하고 CH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CC하고 CH, 유기물 중에서 요거만 유일하게 비극성 공유랍.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그냥 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머금은 전자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면 자 물질에서 산소를 이걸로 풀거든 제가. 요걸 한번 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기를 자 원자 간의 화학에서 공유결합을 다시 코밸런트 본드 중에서 극성 공유랍은 자 친수성 물에 잘 녹는다. 그렇죠? 그 좋은 예가 생물체 탄수화물이다. 그렇죠? 근데 에너지 함유, 여기서 보면 C하고 OH 여기에서 친수성을 높인 거죠. 에너지를 포기하면서 이쪽에 H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함량이 그램당 4kcal. 뭐 수치를 애우란 건 아니고요. 자 반면에 비극성 공유랍이죠. 자 소수성. 자 그래서 물에는 안 녹는다. 하지만 자 전부 다 C하고 H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에너지 갖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함량이 그램당 9kcal 지방이. 의실표는 없지만 이건 당장은 왜 에너지 함량이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엄밀히 따져보면 생각만 해보자면 자 2배 이상이 건너뛰지 않습니까? 2배 이상이 된 이유는 자 그램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산소의 원자량이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보면 얘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1g에 개수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산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1g에 개수가 적게 들어가요.
그것까지 더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함량이 저 같으니까 지방이 크긴 해요. 근데 2배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1g 안에 들어가는 몰수가 다른 거죠. 산소가 워낙 원자량이 큰 놈이라. 자, 거기까지 가미했을 때, 그건 뭐 적을 필요가 아니라 이해만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당 9kcal, 4kcal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학결합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이,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공결합, 금속 결합은 생물체는 이제 없으니까, 그건 언급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하는 힘. 자, 이거죠? 자, 그 중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자, 수소결합. 상당히 또 중요하죠. 생체 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 H2O가, 이게 결합각이 104.5도인데, 자, 저온기금속당 왕창 큰 산소 쪽으로 전자가 끌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셜, 부분적인 수소는 파지티브 두 군데, 비공유 전자상 두 군데, 파셜 네거티브가 두 군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물 분자는 분자량이 18g뿐이 안 되는데 수소결합을 무려 4군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물질 대비 분자량 대비 수소결합 수가 엄청 많은 물질이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극성 공결합하고 있는 분자 사이에서 수소를 매개로 약하게 끌리는 현상, 수소결합이 자, 무려 4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자, 어쨌든 물이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여기도 보면 뭐 염기쌍하고 있어요. 염기쌍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C하고 O에서 O로 치우치고 N하고 N을 치우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염기쌍의 수소결합도 있지만, 자, 수소결합 이게 이제 뭐 정의는 이런 거고, 요게 이제 실제로 앞에 봤던 자, 또 그림이죠. DNA 이중나선에서 염기쌍을 이룰 때 이 염기쌍이 특이적인 레고 블럭처럼 자, 아무데나 수소결합 이루는 게 아니죠. C하고 O, NH, NH하고 N. 자, 여기서 아데닌은 여기가 비극성이라 수소결합 절대 할 수 없다. 특이성이 가장 큰 아데닌. 다시 한번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아닌이죠.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정확히 NH하고 CO, 그 다음에 N과 NH, CO하고 NH. 이렇게. 그래서 수소결합 3개짜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이때 전부 다 수소결합이니까 이게. 그래서 A하고 T는 수소결합 2, G, C는 3. 뭐 전면도 이용됐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2도시, 4도시 잘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수소결합이 이제 앞으로 분자생물학에 가면 또 많이 나올 거고, 또 다음 챕터 가면 단백질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분자 간의 힘, 소수성 상호작용, 또는 반대일 발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낮게 반대일 발생. 비극성 분자가 전자가 고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분적으로 전하를 띄었을 때 반대일 발생도 생기죠. 그래서 비극성 분자일지라도 전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약간 부분적 양자나 음자를 띄었을 때 끌리는 힘이 자, 반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아까 뭐 세포막 유동성. 식물이죠. 제가 봤을 때 식물은 세포벽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엽록체가 있으니까 세포벽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파일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세포막 유동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방산 길이가 짧아도 된다. 세포벽이 받쳐주고 안 터지니까. 자, 그래서 그 평균이라 쓸 때 우리가 자, 이거죠. 자, 식물이 경우 같으니까 식물이 평균 18개짜리 포화탄소.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아르산에서 이제 꺾임.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미틱 애시드. 다음 주도 나오지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애시드가 반대로 왔네. 자, 구지편을 볼게요. C16의 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소가 16개짜리다. 근데 이중결합이 없다. 요 말이거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올레산, 올레게시드. 올리브 기름이 많다 이거죠. 올리브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요걸 구지편하자면 C18의 원이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 시스 꺾임이. 이거죠. 요게 식물에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세포벽이 있으니까 세포 파일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포막 자체가 좀 유동적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안 터지니까. 그래서 지방산 길이가 좀 짧거나 인지질에서 아니면 꺾임이 유발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짧거나 시스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아예 쓰지 않고요. 굳이 막을 안정화시킬 필요 없으니까. 자, 반면에 엽록체가 없어서 이제 자, 스스로 어떻습니까? 양분을 못 만드니까 누굴 잡아먹은 동물이죠. 동물은 세포벽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운동성 때문에. 세포 파일 가성이 높아요. 그래서 세포 유동성을 낮게 잡는다. 그래서 반대로 지방산 길이가 길어서 평균이 뭐냐? 자, 평균이 봤을 때 대표적으로 스테아르산, 스테아릭 애시드. 요게 이제
자, 라틴어 기호로서 소기름입니다. 소기름. 스테아르가 소기름이거든요. 소기름. 소기름인데, 자, 요게 이제 C18의 제로. 18개인데 이중계가 없는 포화탄소죠. 요게 주종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20개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지방산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그다음에 시스 불포화는 적게 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이용해서 막을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5장 가면 또 이걸 확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소수성 결합이라는 게 지질이랑 인지질 결합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잠깐 언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작용기 사이, 겹사슬 작용기 사이에 분자간의 힘이죠. 이건 많이 등장하니까. 자, 극성 공유라고 하는 분자 사이에서 수소를 끌리는 수소결합. 아미노산 나오겠지만. 자, 두 번째가 이제 비극성을 띠는 분자들 사이에서 소수성 결합, 아미노산 사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제나 음제를 띠는 상황에서 이온 결합.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의 황화수소끼리 이황화결합. 이건 공결합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가 많이 이용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잡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 중에서 대부분 다 약한 비공결합인데, 이 황화결합만 강한 공결합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응용이 돼요, 분석 문제에서. 뭐 전년도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자, 요걸 잡아야 되는데, 요걸 또 가려면 좀 내용이 좀 깊어요. 깊어갖고요. 잠깐 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이 좀 머리 식힌 다음에 할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깊어서, 여러분이. 자, 잠깐 쉬었다가 시작합시다.